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원장 이수계입니다. 오늘 저희 보고회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명현 부교육감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 장선배 의장님 오셨습니다. 이광복 교육국장님 오셨습니다. 김덕환 행정국장님 오셨습니다. 최광주 기획관님 오셨습니다. 이해로 박영철 중등교육과장님, 김영미 과학국제문학과장님, 박경환 재무과장님, 황성수 시설과장님,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님, 이병래 공보관님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관계관님 함께 오셨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윤남진 의원님께서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해로 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저희 이번에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국외연수에 대해서 가기 전부터 다녀와서까지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냥 가서 보고 느낀 것 그대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정말 저보고 개고생 시킨다고 엄청 저를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저희가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장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선배 의장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육청 정례 직원주의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같이 이렇게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서 이런 얻어온 경험이라든지 그쪽 지역의 사례를 이제 결국에는 같이 집행기관이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 못지않게 또한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김병호 교육감님 그 말씀을 특히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외 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번 연수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은 고생을 해주시면서 하면서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또 새로운 길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어려운 연수를 해주신 우리 이수계 위원장님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보고회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수의 계획 또 실행 또 연수 보고회 그 보고회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단계까지 일련의 절차들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좀 완벽하게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연수 보고회가 대미를 장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제로 독일의 행복교육이 어떻고 덴마크의 행복교육이 어떻고 또 독일의 통일교육이 어땠는지 가서 보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생생한 체험들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적용시킬 것인가 한번 또 다시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고회 진행을 위해 잠시 장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리에서 이번에 그 연수 단원으로 참여했었던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님들 주인공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노예 운영위원장이십니다. 네, 이혜경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황국철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부의장이십니다. 네, 저 뒤에 그 화창원 의원님하고 송배 의원님 오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이옥규 의원님도 고맙습니다. 박수로 네, 오늘 보고는 저희가 그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다른 자료를 찾아서 정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약간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저희 연수 개요에 대해서 사전 국내 연수를 저희가 했고요. 네, 국민의 행복한 나라 덴마크 그리고 독일 그리고 저희가 그곳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연수단입니다. 의원 5명, 저를 포함해서 5명이고요.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으로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계시고요. 영업년, 이세용 차관 이렇게 3명 해서 저희가 8명과 코디네이터 포함해서 9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연수 목적은 덴마크의 그 어떤 행복한 나라의 덴마크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그 충북교육청의 교육과 비교해보고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방문 시에는 저희가 전문 통역을 동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그 가이드 역할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매년 통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덴마크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했고요. 독일에서는 렌터카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다들 뭐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개인 집에서 자체 취사를 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황기철 의원님과 서동학 의원님이 취사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수 기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방문 도시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연수 계획을 저희가 한 4회 정도 전체가 다 모여서 한 거는 아니고요. 코디네이터와 저와 김영주 의원님과 이렇게 해서 4회 정도 그 계획을 협의를 했고 사전 교육은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나눠줘서 개별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게 현지와 우리의 교육 체계가 다른데 미리 이 자료를 다 저희가 그 숙지를 하고 가니까 훨씬 더 그분들의 통역을 통해서 그 전해 듣는 그들의 체계에 대해서 그 확실히 이해하기가 수월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간담회에서 저희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실에서 그 충북교육청의 관계관 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행복시합학교와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에게 그 브리핑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 연수 개요라든가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 내용은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그 연수 국가로 정했던 나라가 국민의 행복한 나라 덴마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되고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국민의 창의력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좀 유사한 조건을 자원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덴마크 교육 체계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덴마크 교육의 원칙과 방향에서는 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상당히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언제나 교육 기회를 부여를 하고요. 특히 교육의 질 향상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교육부는 그럼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봤더니 그분들이 설명해 주신 것을 저희가 그대로 기록을 해와서 여기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지자체 그 자체 시행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부분,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자체에서 거의 다 그 자체 시행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사회 구성 시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자체, 교육부 관계자 등에게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그 사실 우리가 부러운 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계속 나올 얘기일 텐데요. 참여와 협동, 소통, 피드백, 성과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 거고요. 이들의 교육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그리고 대학까지의 무상교육, 개방성과 유연성,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연대의식, 공동체성, 협동심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편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 수월성 교육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분들의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육 형식, 이제 제가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의 갭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특출한 그 성적이 좋은 학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갭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학교 변경이 없을 시에는 4년 정도는 교사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 학교나 다른 반 학생들의 만남을 기회를 그 교과목, 과목별 수업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들은 계속 협업 수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 자기네 교육에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나라에도 역시 그 학생들이 일반계 고교에 좀 집중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노동 현장에 바로 투입하기 위한 이 과정에서의 그 쓸데없는 시간들을 소요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은 그분들도 그 나라도 고민으로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들은 그 다양한 대상에게 이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따 나오겠지만 그 직장 내 교육, 이들이 직업교육을 할 때 그 직업교육의 비용을 그 직장에서 80%를 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나오는데 직업전문교육은요, 현재 덴마크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 정책입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 이후에 직업 현장에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로 치면은 특성화고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기업과 연계한 체험 중심 교육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은 학교, 1년은 기업에서 학생들이 훈련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학생 사고가 발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실습 과정에서. 여기는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방문을 했던 곳이 폴케 호이스콜레였는데요. 이 학교를 갈 때는 저희가 기차를 타고 가서 한 2km 정도를 걸어갔었습니다. 근데 이건 숲속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덴마크인 80%, 외국인 20%가 있었습니다.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었고요. 이 학교의 특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의 진로를 고민해보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찾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학교였는데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3명이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학생들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이 폴케호이스콜레를 갔다가 오면서 들렸던 학교가 웨레스타트 고등학교입니다. 정규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이 건축물의 공간의 혁신을 통해서 교육의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랐었던 게 교실이, 네모진 교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 원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밑에 사진이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다 소통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가장 저희가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공간을 구성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원형의 교실로 만든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학교를 최근에는 학교를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아동 및 교육 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서 이분들이 학생들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느꼈었던 점들을 반영을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헬러룹 스쿨레를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헬러룹 스쿨레는 그 지역에 저희가 묵었었던 그 민박 그 집 우프 부부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였는데요. 이 학교는 저희가 계획되지 않았었는데 그 우프 씨가 자기가 안내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요일날 그 학교를 가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중학교죠. 그러니까 근데 이 학교에서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교실이 없고 열린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학교에서 특징은 뭐냐면 저희가 일요일이라서 다행히도 안에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그 주변 학교의 운동장이라든가 주변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체험, 그 모험을 상당히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밑에 보시면은 이 세 번째, 그 네 번째에서 우리가 이렇게 약간 어두운 데서 지금 여럿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가운데가 불을 하루 종일 불을 지펴서 학생들이 그 불놀이를 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덴마크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거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은 최대한 하되 그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성인, 지도자가 항상 그 자리에 같이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에게는 그 어려서부터 그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자전거 거치대가 학교에 상당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체험형 과학관 익스페리멘타리움을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이 기관 역시 저희가 애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기관이었는데요. 최근에 그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이 리모델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의원들이 거기까지 간 김에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가 안 가볼 수는 없다. 사실 그 입장료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1인당 35,000원이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은 아예 1년에 그 이용권을 끊어서 아이들하고 거기 와서 하루 종일 놀이시설 이용하듯이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희는 그 시설이었는데 저희는 그거를 잠깐 가서 보고 나오기 위해서 35,000원을 쓰는 것은 상당히 아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디자인부터 상당히 창의적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과학의 원리를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었고요. 일제 그냥 보고만 갈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요. 충북교육과학연구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놨다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오픈을 안 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더 강점은 뭐냐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전체를 무료로 하는 것이고 거기는 유료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강점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주말이나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말에 오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저희가 왕립도서관을 가봤는데요. 이 그 사진 자체로만 보기에도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웅장한 그 왕립도서관 내부에 정말 이 위치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닷가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가장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에는 가장 비싼 상업시설이 들어왔지 않았을까, 호텔이 들어왔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 안에서 봤을 때 밖에 바다 경치가 그대로 전경이 드러나 보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여럿이서 사진 찍은 곳이 그 뒤에가 유리로 이렇게 밖에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 왕립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그쪽 사람들 얘기만 듣느니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이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4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획되지 않았었는데요. 우연히 그리고 저희를 함께 도와주었었던 코디네이터 윤송현 전 시의원이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실제로 덴마크 교육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신선미 씨를 첫 번째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덴마크의 대학 진학률은 30%다. 그리고 특수 기술자가 상당히 그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사회 진출 과정에서 입사 시험이 없고 서류 전형을 통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는 걸 느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경쟁 위주의 교육인데 이 나라는 경쟁하는 것을 상당히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이 한 개인이 사회 흥미를 갖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사람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불로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존중을 받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이분이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미라 작가가 덴마크의 행복한 육아라는 그 책의 저자인데요. 박미라 작가를 그 지역에서 또 저희가 만나서 아주 먼 곳까지 정말 걷고 걸어가서 이분을 카페에서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덴마크는 일단 사회 제도가 안정이 되어 있다. 부산교육이고요. 그리고 그 덴마크라는 나라는 우리는 지금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이 부분이 사회적 문제인 양 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상당히 커피값이 비쌌었는데요. 덴마크인들은 내가 내는 커피값이 덴마크 카페에 그 카페의 종사자가 정당한 급여를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는 높은 물가는 당연한 요건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에 서열이었고 한 직장에 우리는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다녀야 그 사람이 유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은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나라라고 했고요. 참 재미있는 게 그 2개 주택 소유자가 손해보고 자동차 등록세가 180%여서 상당히 자동차 보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 숙소 주인 우프 부부를 저희가 저녁 만찬에 초대해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강조하는 건 역시 부산교육, 모든 국민에게 교육기회 제공.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부모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경제력이 어떻든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우프 씨의 부인, 이제 마이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현직 의사입니다. 근데 자기 같은 경우도 이혼한 엄마와 함께 사는 싱글맘의 자녀였었는데 자기가 정말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다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자기는 현직 의사로 재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희욱 씨가 강조를 하신 게 통역. 김희욱 씨가 강조를 하신 건 뭐냐면요. 저희가 폴케호이 스콜레 갔을 때 상당히 그 나라를 부러워했었고 막 대학교 가기 전에 갔었다는 학교요. 부러워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나라에서 이렇게 저렴한 학비로 외국 학생들, 유학생들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 학생들을 통해서 상대 국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미리 덴마크에서 해줌으로 해서 다음에 덴마크인들이 그 나라에 어떤 이렇게 진출을 할 때 자기네가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꼼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김희욱 씨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외국인들에게 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학비로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지라고 생각했던 의아함을 풀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폴케호이 스콜레에 갔을 때 우리 한국인 학생들이 3명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그 중에서 교원대 졸업한 현직 교사가 1명이 와 있었고요. 여기 괴산교육청의 나은영 장학사의 따님이 와서 있어서 아주 밝게 거기서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대가 어디 지금 휴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교원대 휴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은 교대를 졸업을 했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과연 내가 한국에 가서 교사로 내가
생활을 하면서 적용을 할 것에 대한 당신이 적용을 그럼 하려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사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대한민국에 가서 내가 교육 현장에서 이런 그 시스템을 내가 적용하려고 할 때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교육 활동을 하려고 할 때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지역사회가 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들이 저항을 할 때 자기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이런 그 호소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단지 수업 시간을 통해서만 자기네가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저희 보고 몇 시간 와서 이렇게 견학한다고 이거 느끼는 거 이 학교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 아닙니다. 기숙사 생활 일주일만 해보시면 정말 이 나라가 사람 간에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고 협동하고 자치, 주민자치, 그 민주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를 학생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갔었던 나라가 독일인데요.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을 발굴해서 갔었는데 첫 번째 독일 베를린의 연방 정치교육원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내무부 소속 공무원들이지만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지만 철저하게 정치 중립적이었고요.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자료 속에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정치교육이기보다 시민교육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연방정치교육원에서는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루는 것은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객관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점을 주는 것은 강요를 금지하고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논쟁을 허용하고 학생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연방정치교육원의 그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또 방문을 한 곳이 드레스덴에 있는 작센주 의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의원들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좀 저희는 알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인구 430만 명이고 구동독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의장이 없어서 다른 분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아주 상세하게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과 함께 작센주 의회가 부활이 됐다고 하고요. 선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에서 재정균형법에 의해서 자치주별로 지원이 되는데요. 자기네는 지원받는 주라서 학교를 신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가 참 특색이 있었는데요. 거의 유리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도로에 지나가다가 의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길 옆에 그냥 유리로 다 본회의장 옆에 해놓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의회 앞에 주민들이 와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넓은 광장을 일부러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의회의 내부도 상당히 어떤 세미나실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권위를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환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을 저희가 정치교육을 하는 재단입니다. 여기도 3인당에서 설립한 재단인데요. 원내 정당들이 이런 재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민주공화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이제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동독 지역에서 최초의 정당 지원 정치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 이후의 전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이제 특히 정치인을 양성하거나 그리고 정책 개발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단에서는 정당이 대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3인당이 설립한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당들이 정치교육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민주의식화가 상당히 과제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구동독인들이 전에 동독으로 있을 때 통일 이전에 민주시민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통일 과정에서 서독인들이 관리직을 다 찾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동독인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고 지금 내적 갈등이 심한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그 남북 교류가 지금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고 그 정상 간의 대화가 지금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인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국의 통일은 그 상당히 예상하기 어렵지만 그 남북이 서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절대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치밀한 장시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통일에 대비해서 학생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은 반드시 미리 시켜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이분들은 그 한국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국에서 그 세미나 때문에 왔었던 자료집도 저희에게 보여주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슈투트가르트에는 바덴비르텐베르크 주 정치교육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는 연방정치교육원이었고요. 이번에 주 정치교육원을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각 주의 정치교육원은 연방정치교육원과 독립이 되어 있고요. 주별로 특색과 방향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에서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이 그 바덴비르텐베르크 정치교육원에서는 국민들의 사회 통합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화, 그리고 정치지향적 상황을 분석해서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이 그 4개의 출장소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방문했었던 이 바덴비르텐베르크 주 정치교육원은 가장 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 5만 명 정도가 이 정치교육에 참여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재밌는 것은 이 학생들의 정치교육을 필수 교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정규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원의 특색은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여기에서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심지어는 세월호 배지를 달아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그 교황에게 그 기자들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적 중립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수단, 많은 사람을 포괄하는 것,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중립성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 방법은 뭐 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게임, 역할극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시하는 프로그램은 그 선거 관련 프로그램도 하고 있었는데 주제가 의회민주주의, EU, 국제정치, 난민정치, 지방정치 등을 주제로 그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날 행사에서 단 한 개의 주제를 교육기간 내내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현재 진행형인 사회문제, 우리가 최근 같으면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아주 민감한 사안들 있잖아요. 그거를 주로 정치교육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독일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학생들의 커리큘럼의 통일교육은 통일이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과목으로 편성해서 주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한 개의 부서가 전담할 정도로 중시하고 있었고요. 학교에서 다루는 주제,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를 그런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저희가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을 견학을, 여기도 저희가 계획되지 않았던 시설입니다. 가봤는데요. 정말 CNN이 뽑은 세계 7대 도시인데 우리 한국인 건축가가 디자인을 한 그 도서관이었고요. 위에다가 크게 한글로 도서관이라고 써있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자랑스러웠고요. 기타 저희가 드레스덴 시내 탐방이라든가 그 관광, 방문들, 문화 탐방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여기 사진 보시면 요 밑에 요 사진 보시면 상당히 멋있죠. 이게 비플리텐 수도원인데요. 상당히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수도원인데 여기에서 옛날에 그 필사를 해서 보관했었던 도서관이라는 점이 믿어지십니까? 저희가 그 안에서 내부에서 사진을 촬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이렇게 그 문화탐방으로 관광지를 저희가 갔었고요. 독일 알프스산도 저희가 계획되지 않았었는데 급하게 해서 에어비앤비로 그 숙소를 예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서 알프스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과정에서 또 계획되지 않았었는데 그 스웨덴을 넘어갔었습니다. 덴마크에서. 그래서
가장 부러웠던 게 기차 타고 조금 가니까 스웨덴이 나오더라고요. 덴마크에서. 그래서 우리도 열차 타고 빨리 북한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유럽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협력반대 조형물, 저희가 이거는 그날의 득템이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터닝포로서 조선소가 조선소가 폐허로 남은 데를 조선소를 해체하고서 이렇게 멋진 그 건물을 세워서 터닝토르소 이곳을 세워서 이곳이 아주 어떤 그 지역에 상징물로 남아 있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곳이 되어 있어서 우리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울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스웨덴을 넘어가서 또 본 곳이 말메 시립도서관, 여기 역시 시내 중심가에 있었고요. 상당히 자연 채광을 중시해서 거의 등을 켜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실내 도서관에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책꽂이들을 바퀴를 다 달아놔서 큰 행사, 문화 행사 같은 거 했을 때 한쪽으로 밀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특히 이제 유모차 거치대를 수십 대를 유모차 거치대를 해놔서 정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유아들을 데리고 와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점은 상당히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연수국가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집을 막 매입을 해서 뻥뻥 뚫고 보잖아요. 이 나라는 만약에 복잡하다 그러면 더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고 구부려 놔가지고 차는 천천히 가게 하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상 버스와 트램, 이것들은 유모차도 버스 안에다가 저희 캐리어 12개를 다 싣고도요, 그 공간이 남을 정도로 버스 안에가 그렇게 넓고, 유모차는 그냥 접지 않고 탈 수 있고, 이런 점들은 상당히 부러웠고요. 그리고 환승이 편리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려서 건너가서 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는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 가서 신호등 건너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묵었었던 100년 된 숙소에서는 일단 화장실을 저희가 하나 갖고 사용을 했습니다. 주인집 화장실을 사용하기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9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고 삐걱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허물고 새로 짓지 않고 정말 그 의사 부부가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20년만 되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문화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환경보호가 우선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며칠간 사흘간 쓰고 버린 음료나 뭐 이런 병들 캔을 그 주인 부부가 언제 다 모아서 가서 팔았더라고요. 30크론의 판트를 우리 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보증금 영수증을. 그래서 그분에게 도로 주긴 했지만 그렇게 섬세하고 이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헬러룹 스쿨레에 갈 때 그분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자전거를 주로 이용한다고 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도시의 중심에 도서관을 위치를 시켜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가장 중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독일의 15,000km를 렌터카를 달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이따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교육체계의 변화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나 사회체계 및 노동시장의 변화가 없다라는 점. 이렇게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그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덴마크와 충북의 행복교육을 비교를 해봤더니 덴마크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육이다. 근데 충북은 5년째 운영 중이고요. 정부 정책이나 문화가 공고히 정착되어 있는데 우리는 담당 부서, 현장, 교사들, 지자체 일부 주민들의 노력으로 하고 있다. 덴마크는 대학까지 무상교육, 우리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 연 4천만 원 행복교육지구 예산 하고 있고요.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덴마크는 소통, 연대, 협력하는 교육인데요. 맞춤형 교육이고 한데 우리는 이제 서열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려고 지금 막 꿈틀대고 있다. 그러나 이제 행복한 교육, 체험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가고 있고요. 사회 인식에서 덴마크는 사회 구성은 누구에게나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는 입시에 대한 불안감 표출로 인한 딜레마, 구성원들의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 교육적 가치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책의 반대가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덴마크는 교육혁신을 통해서 행복지수 1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입시 제도와의 괴리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과 중국의 민주시민 교육 및 통일 교육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역사는 역사는 그렇고요. 목적 민주주의 정착 발전을 위해서 이제 독일에서 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체계는 독일은 체계화가 되어 있고요. 필수 과목인데 우리는 각 학교별 교과보다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형식은 독일은 정당별 재단 설립, 정치교육원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학생을 위한 정치교육 수행기관이 전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독일은 민감한 정치 사안을 다룰 수 있지만 우리는 학생들에게 정치에 대한 것은 금기사항이다. 그리고 통일교육이 주 2시간씩 정규교육인데 우리는 최근 김영주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셨죠. 앞으로 충북교육청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정치교육 시스템이 독일은 안정이 돼 있지만 우리는 정치를 터부시하고 통일은 코앞에 와 있는데 이제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에 대한 정책 제안을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에 의해 이제 추진하고 있고 노동시장에 맞는 맞춤한 교육을 이 덴마크가 하고 있다라면 이게 좀 우리의 행복교육이 아닌데요. 덴마크인데 이제 참 민주시민 교육 덴마크 교육인데 잘못 이게 된 겁니다. 제가 발견을 못했네요. 민주시민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정치교육이 제도와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 요거 이제 아까 했던 거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에 대한 정책 제안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소통, 협력, 연대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으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각 학교의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규칙 제정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주체와 사회 구성원이 충분히 숙지 및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행복교육은 내실화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경쟁교육을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이 행복교육을 통해서만이 지적 능력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그리고 제도의 정착과 예산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입시 제도와 행복교육의 괴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 특히 현장의 관리자, 교장 선생님이나 이분들의 의식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점, 지역사회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행복교육지구 운영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도 독일처럼 일시적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교육을 지향하고 정규 국가에 편성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에게 고른 기회 부여해야 되고요. 정말 당면 문제를 토론 합의하는 훈련의 장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교육은 통일 이후를 위한 교육은 시급한 우리에게 현안이기 때문에 정규 시간으로 편성해서 고른 교육기에 부여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조례를 근거로 한 적극적인 시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연수 단원들의 소감문은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실 때 저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 덴마크와 독일 연수 보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신 이수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외연수에 참여하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국외여행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 부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서동학교입니다. 국외연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이수계 위원장님께서 한 열흘간의 저희 일정을 쭉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또 열흘 동안에 개고생한 그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예. 제가 소감문에도 책자에도 냈지만 정말 저희가 통일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정말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통일 교육 독일과 서독이
1956년서부터 통일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빨리 통일이 될 줄 몰랐다. 그리고 이런 90년도에 이 통일이 되면서 정말 준비되지 않은 통일을 맞이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땠습니까? 저희는 유신 정권이나 이런 정권을 쭉 오면서 그들은 한민족, 동일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뭐 만화에서 보면은 뭐 늑대가 갑자기 나타나고 정말 동질감 없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잠시 잠깐 또 평화의 무드로 또 가면서 정말 우리가 통일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독일이나 이 동독이나 서독은 어쨌든 통일교육을 우리 교육에서 책임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반문을 해봐야 될 게 정말 우리가 이 통일에 대한 부분의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통일시대를 맞이할 그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판문점을 통해서 국가의 원수들이 일단 만나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이 교육의 가장 저희가 숙제입니다. 빨리 준비해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준비되지 않은 이런 통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가장 문제였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 시민교육 그리고 아까 우리 이수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정치에 참여를 하고 정치 교육을 시키는 우리 교육이 없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학생들이 접근을 하려면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부분이 그들이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의 기회를 막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가장 숙제를 많이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 덴마크나 독일 교육을 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느껴야 될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다 공감한 내용입니다. 저렇게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는 게 맞는데 과연 우리 부모들이 바뀌어줄 것이냐. 우리가 교육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정책을 썼을 때 우리 기성세대들이 바뀌어줄 것이냐.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획일화된 상하 교육을 시키는 부분을 이렇게 수평적인 교육을 하는 부분은 맞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 전적인 부분을 이런 교육을 간다고 하면은 정말 공감들을 안 하실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서 참 느낀 부분이 많았고요. 또 언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준비하시느냐고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서동학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영주 위원님, 구글 내비를 제일 잘 적응하시는 분 김영주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 통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에서 좋은 얘기는 저는 운전한 거 얘기하려고 자세한 건 그 내용에 좀 써놨고요. 운전을 해보면서의 그 교통문화, 질서, 그 다음에 그 교통의 시설 이런 거를 보면서 다르게 우리가 했던 주제, 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어렸을 때 가는 과정들이 그대로 운전을 하면서 이 도로의 교통문화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사회라고 할수록 지금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 구성이 되고 그 힘으로 지탱하는 사회일수록 우리 예전에 양심 냉장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일본에 가서 놀이공원에 우산을 비 오는데 무료로 가지고 반납해달라고 써놓으면
이 회수율을 이렇게 보게 되죠. 아마 이 나라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제 그렇듯이 교통흐름도 우리 중국 가서 또 운전해보진 않았지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로만 빵빵거리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있는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운전을 해봐가면서 한국보다 운전하기가 참 편했어요. 뭐 끼어드는 차량이나 뭐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자전거도 오고 자전거는 자전거에 대한 배려된 도로가 있었고 또 보행자 중심의 어떤 운행 차가 서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행자 있으면 빵거리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대중교통도 뭐 트램이나 다 이렇게 돼 있어서 교통의 흐름을 전체 방해하지 않는 그 시내버스가 이렇게 서면 우리는 가다가 2차선, 1차선 가다가 인도하고 인접한 도로 가다가 다시 또 나와야 되잖아요. 택시도 쓰고 물건도 내리고 이렇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시내 운전하면서 이제 그만큼 체계가 좀 돼 있던 거고 또 특이했던 건 우회전 신호가 있었어요. 우회전 신호 한국 사람 누르면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걸리나 안 걸리나 우리인데 우회전 신호는 그냥 아무나 막 당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좌측에서 오는 신호등이 켜져도 맨날 이렇게 보고선 이쪽 차 오나 안 오나 눈치 보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도 많죠. 저쪽에서 좌회전이 들어와도 이 좌회전 신호가 켜지면 이쪽하고 같이 길에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로 들어와 있어요. 절대 우회전 하면 안 돼요. 안전했을 때 그때만 우회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회전 신호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횡단보도 막지하고 뭐 이런 시스템들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수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도로가 복잡할수록 이제 2차선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면에도 가봤습니다. 면단인데 그럼 우리는 이제 면에 신장도로라고 크게 하나 뚫어져 있지 않습니까? 직선으로 굉장히 빨리 달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과속방지턱 막 설치하고 해놨는데 거기는 오히려 읍내 시내에 진입하는 데는 직진하는 데가 없어요. 꼭 가서 틀고 회전하고 그 내에서는 그렇게 속도를 줄이게끔 하는 어떤 공간적 설계도 있던 것 같고 아우토반도 굉장히 빨리 달려요. 아우토반 뭐 좋겠지만 독일 아우토반에서 한번 신나게 한번 끝까지 한번 달려보는 그런 생각도 있으면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흐름에 맞춰서 저도 가야 되고 하여튼 한쪽 차선은 굉장히 빠르고 속도 제한도 아마 무제한인데 별로 없고요. 거의 다 속도 제한이 좀 걸려 있었습니다. 다 무료였고요. 흐름도 굉장히 뭐 트럭이 넘어오거나 뭐가 추월을 우리는 가다가도 좀 넓으면 이쪽 벼슬은 오른쪽으로 타고 왼쪽으로 하는데 그것이 전혀 이제 없었던 것 같았어요. 이제 그렇게 한번 느꼈고 뭐 그러면서의 이제 그 연수에서의 우리가 의원들 연수 한 뭐 10명 정도 가면 45인승 버스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또 거기에 대한 이제 편의성도 있지만 이런 또 새로운 시도가 이런 자유여행의 새로운 시도가 우리가 더 많은 곳을 들릴 수가 있었고 또 어떤 계획에 있던 것 중에서도 다르게 한번 우리가 의원들이 논의해서 저기 한번 가보자 여기 한번 좀 가보자 저녁 때 또 저녁 먹고 소전을 하면서 그랬을 때 다음날 또 그것들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여유 훨씬 더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그리고 정민 사장 그리고 가서 도대체 한국에서도 어디 서울 가고 어디 가려면 운전도 못하고 도저히 찾아가지 못하는데 도대체 거기서 무슨 내가 운전을 하겠느냐 굉장히 걱정되고 이랬는데요. 이 스마트폰 하나를 보니까 다 되게 돼 있더라고요. 되게 돼 있어서 대중교통 어디든 간에 편의시 누르고 목적지 해놓으면 내펀버스 타고 도보리 2분 이동해서 어느 노선을 타면 몇 분마다 한 번씩 오니까 저쪽 가면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 데나 지금 다 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하나만 그냥 거치다 올려놓으면 적어서 안 보이지만 굉장히 신경 쓰이죠. 막 3개로 꺾어지는 데 있어 45도인지 여러 가지 헷갈리지만 조금만 적응하면 어디에서든 뭐 이렇게 다닐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들고 그렇고 저도 그렇고 힘들었지만 좀 더 내용들을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정답은 아니지만 쉽고 이런 방법들도 또 지방의회에서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또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유럽이나 어디 가시게 되면 렌트카 한번 해보시고 렌트카 운행에 관한 정보와 제공을 했다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볼륨 약간만 좀 키워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관님, 교수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해외 연수를 가면서 저도 위원장으로 하면서 해외 연수를 여러 번 가봤지만
이번처럼 또 이 부담감을 느끼고 또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여 보기는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해 가면서 또 저는 또 먹는 게 또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걸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갖고 간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소동하고 의원이 20kg가 넘는 가방에다가 음식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또 애를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야 이걸 다 먹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또 현지에 내려서 보니까 그걸 다 먹고도 모자라서 또 시장을 가야 되는, 이렇게 해서 마트거리 다니면서 그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집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안 했는데 나와서까지 이렇게 참 밥을 해 먹어야 되고, 또 밥을 또 먹는 것은 괜찮은데 점심에 또 시간이 쫓겨가지고 또가 샌드위치 먹고 추위에서 떨면서 먹는데 불쌍해 보이는지 어떻게 또 카톡에 또 연락이 와서 어디가 아프냐고 연락이 받은 적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우리나라 휴게소는 이 화장실도 잘 돼 있고 또 그 각종 휴게소에서 시설도 잘 돼 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기름 넣고 화장실 농도 이외에는 또 없더라고요. 또 특히 화장실 산돼지가 다닌다고 해서 철거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또 유료 화장실이라고 전부 가서 보니까, 근데 동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동전이 왜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상당히 참 선진국이라면서 불편한 점도 있구나, 또 그런 것을 느꼈으며, 또 제가 또 여기서도 대중교통을 제대로 잘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별로 없습니다. 참 들고 다니니까. 근데 저는 독일에 가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서 야 정말 잘 돼 있구나. 자전거를 타고 같이 이제 안내를 하는데 안내하시는 분은 자전거를 타고 우리는 이제 버스를 타고 하는데 버스가 더 늦어요. 이게 얼마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뭐 다른 교통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교통 구조가 잘 되어 있으면 이용하지만 이용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그러고 특히 또 유모차가 타면 경로석보다 제 앞에 유모차가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참 출산율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렇게 유모들이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이것 또한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기도 생각을 했고, 또 통일교육도 우리가 남북한 물론 북한은 괴뢰군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받을 때는 아주 나쁜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함께할 민족이고 함께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서 우리 학생 교육도 좀 변화있이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육제도가 양당 정치라 정치가 바뀌면 많이 바뀝니다. 근본이. 근데 또 그 덴마크 같은 경우는 연방 정치라 그 다양하게 의견이 수렴되기 때문에 교육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답니다. 이 줄기는 좀 바뀔 수가 있어도 어느 당이 집권하든 쭉 가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이 교육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뭐 안보교육, 통일교육부터 시작해 모든 교육이 그 많이 바뀌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장기적으로 다 큰 틀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근본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을 또 느껴봤습니다. 그런 것을 느껴보면서 우리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학교가 어디 가도 학교라는 게 딱 볼 수 있잖아, 그죠? 누가 봐도 이건 학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거기 가서 학교를 찾는데 야 이거 학교냐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여기 부교육감도 오셨지만은 야 우리도 이제 그 일본 그 시절 때부터 교복 입고 네모제 학교에서 그런 틀에서 공부하는 그것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은 좀 더 좀 새롭게 줘가지고 그 공간도 그 디자인도 이렇게 책상보다는 같이 그룹 활동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부터 좀 변하고 실내 디자인에서도 변해야지 교육도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관님 잘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가장 느끼는 것은 행복한 나라는 정말 아이들이 잘 사는 나라다. 진짜 국가의 미래는 정말 학교 교육이라든가 학생들한테 달렸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교육감들 오시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이 오셨지만은 모든 것은 변하는 건 외형적으로도 변해야 많이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무리 변하려고 교육을 시켜도 그 틀에서는 더 변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아까처럼 학교나 그것도
디자인이라든가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서예 교육이 아니고 그런 교육을 좀 새롭게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바뀌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 짓는 학교는 좀 더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면 좀 간증했습니다. 그 직업의 학교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서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술직보다는 행정직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대우를 받고 모든 데서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제가 아까 이제 우부네 그 집에서 숙소를 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근데 그분의 그 부인은 의사였고 남편은 아마 그 엔지니어 기술자인데 건축 일을 하는 건데 뭐 회사를 찾아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뭐 아무 전기 배관공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보니까 건축. 그래서 우리가 나라 같으면 어디 의사하고 또 기술자하고 결혼한다는 건 아마 생각지도 못하는 게 그런 기회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느 학교를 나오든 기술자가 됐든 그래서 노동을 중시하는 나라구나. 노동을 중시하는 나라고 해서 뭐 기술자가 됐든 뭐 배관공이 됐든 우리나라 같은 3대 업종에서 안 하잖아, 그죠? 근데 거기는 오히려 행정직보다는 기술자들이 또 대우를 받고 또 학교 졸업하고 갔을 때 이 행정직만 찾는 게 아니라 모든 기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 취업률이나 또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이직률이 우리나라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그러한 직업이나 우리나라하고 틀린 직업이기 때문에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발전해 나가야지만이 또 그 사회 구조가 많은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부분은 모든 것이 변하려면 아까 전 사회가 변해야 되고 문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변하기 전에 이제 나라가 변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해 나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의 행복한 나라가 그 나라의 국가 운명을 결정하고 그 교육이 그 국가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황규철 의원님, 예, 저희 충북도의회 부의장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려요? 예. 황규철 의원입니다. 좋은 말씀은 우리 이수계 위원장님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 이번에 수능본 고3입니다. 학교 입장에서 느낀 점을 두세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긴 뭐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 다녀와서 연수 다녀와서 이 자녀와 다름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들의 그 생각과 행동 그 자체를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는 교육시키면서 우리 부모 기준으로 또 이렇게 고등생님 다른 옆집 아이들 기준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수 갔다 와서 정말 반성도 많이 하고 우리 아들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구나, 상처 많이 입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연수 갔다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술을 먹고 와서 좀 일찍 자고 있는데 1시에 막 시끄럽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고3 아들하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1시에. 그러더니 한 2시쯤 돼갖고 문을 팍 닫고 소리가 들리더니 나간 거야. 이제 제가 술 먹고 나올 수도 없고 문을 열고 보니까 아들이 나갔어요. 좀 있을 때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아내 방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3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새벽 고3인데.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그 앞에 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거야. 중간 생략 6시까지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많이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그래 이제 아들 데리고 와서 씻기고 이제 학교 보냈더니 이제 또 와이프가 오래요 또. 그러니까 또 우리 와이프는 얘 때문에 또 상처를 많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우리 이제 그 아내한테 우리 아들에 대한 다름을 좀 인정해줘야 된다. 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당신 기준으로 계속 잔소리를 하면은 둘 다 상처 입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교육 제가 연수 안 갔다 와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연수 갔다 온 거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 그 교육청에도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 모든 교육 과정이나 이 동아리 활동을 그러니까 무엇을 정하지 않고 교육
주체자들이 정해서 스스로 이 교육하는 걸 보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우리 행복 교육지구 사업이나 아니면 행복 시작학교 사업 그 사업에 그 제가도 이제 그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정형화된 뭐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대로 정해서 그 예를 들어서 그 행복 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은 그런 이제 좋은 점도 많겠지만은 우리 그 도교육청에서는 행복 교육지구 사업에 그 작은 학교든 뭐 어디 학교든 동아리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아무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끔 이런 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 노래했는데 사실은 대학 진학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정말로 우리 그 대만군 갔더니 그 어렸을 때부터 직업에는 기출이 없다는 게 확고한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도 제가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좀 운영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초등학생부터 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정규 수업 시간에 기업 탐방도 가고 또 기업 체험도 가고 실습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돼야지 기업체 이제 실습도 가고 또 이제 실업대만 가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기업에 가서 탐방도 하고 이렇게 그 실습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기에 우리 그 노동시장 경험으로 성명이 되었을 때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잘 대처해서 우리네 직업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물론 여기에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조기 교육 방법을 도입하려면 학부모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행복 교육지구 사업이나 행복 시작학교 사업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기업체하고联盟을 체결해서 거기 가서 그 체험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이런 사업을 좀 시범적으로 넣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우리 아까 이수기 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소동학 부위원장님이 저희들 그 식사 제공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한기철 부장님 정말 가장 전문위원실에서 사실 세 분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인 만큼 이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셔서 우리 그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대표로 간단하게 좀 소감을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후기 지금 자료 보시면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8박 7일 동안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뭐 의원님들이 밥 해주는 바와 얻어먹기가 어디가 이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뭐 두 분 고생하시는 바람에 잘 얻어먹고요. 또 새로운 경험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그 나라의 교통이라든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 현장에서 느낌이 참 많았습니다. 참 즐거운 연수였고요. 덕분에 의원님들 덕분에 저희들 3명은 전문위원실 직원 3명은 여행을 잘했고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시지 않고 정말 그 저희의 소감을 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수 가면서 저는 지난 4년간 교육위원회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사실은 행복시앗학교에서 완전히 100%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가서 보고 독일에 가서 보고 아 행복시앗학교가 이걸 하겠다는 거였구나. 그냥 한번 와서 보니까 알겠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도 상당히 막연했었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제가 너무 그 상세하게 써놨으니까요. 정말 그거 보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요. 정말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역사회가 함께 좀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저희 다녀오는 동안 정말 그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